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가봅시다. 늘 그렇듯 조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14조는 짧습니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이전이 뭔가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요, 국가 혹은 공권력의 간섭 없이 국민이 내가 자유롭게 체류지, 거주지를 결정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어, 그런 장소의 선택이나 변경은 보호 영역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가거나 뭐 커피 사러 잠깐 저 앞에 있는 카페에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의 뭐 보호 영역을 굳이 꺼내 본다면 뭐 신체의 자유가 있겠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신체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이 되니까요. 이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는요, 제헌헌법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있던 게 아니라 주거의 자유와 함께 명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트로. 그러다가 62년에 분리됐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먼저 신체의 자유와의 관계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주 이전, 이 이사를 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의 자유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두 번째, 경제적 기본권과의 관계예요. 우리 시중에 있는 두꺼운 교수님들 벽돌 교과서, 헌법학 교과서들을 보면 경제적 기본권으로 14조 거주 이전,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그리고 당연히 23조 재산권을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편제가 묶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14조, 15조, 23조가 기본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과정, 역사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예전에는 계급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래서 뭐 나보다 상위 계급이 내 거주 이전을 제한하면 나는 할 수 없이 그 직업에, 그 위치에, 장소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런 신분제가 폐지되고 나서 자유롭게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근데 직업을 가지려고 보니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A 도시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직업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지. 거기 가서 뭐 생활 터전을 잡고 출퇴근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돈 벌죠? 그것도 재산권의 영역에 또 포함이 된다. 이런 구조로 이들의 자유와 권리가 논의가 더 심층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 이게 경제 영역이랑 굉장히 경제적 자유와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구만. 그래서 다시 한 줄 정리하면, 아니 내가 돈 벌러 가려고 그러면 직업을 구해야지. 근데 그 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직장에 있는 곳으로 생활의 터전을 잡을 수도 있어야지. 이렇게 시작이 됐던 권리들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체. 주체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표로 구성해 볼 수 있는데요. 음, 일단 이거 먼저 볼까요? 기본적으로 확실히 인정되는 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과 법인입니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없다, 주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입국의 자유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조금 비약하면은 우리나라에 둥지를 칠 수 있는가, 생활터전을 잡을 수 있는가, 그러한 권리를, 자유와 권리를 외국인에게 인정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를 구분할 때 기준은 우리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눌러 앉을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있는 그 장소, 시, 도, 지역에 눌러 앉아서 생활터전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오른쪽으로 와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이 거주 이전의 자유의 유형들이 뭐가 있을까? 를 개관을 해보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당연히 국내에서 자유롭게 거주지를 정할 수 있어야겠죠? 어디에 머물지, 어디에 그냥 자리를 잡을지 당연히 거주 이전의 자유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외국 나가야죠. 나갈 수 있습니다. 출국,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 요거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해외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예 해외에 자리를 잡는 해외 이주의 자유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의 자유에는 더욱이 나 우리나라 말고 이제 미국 가서 시민권 받아서 살게요 라고 하는 국적 변경의 자유도 포함한다 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거주 이전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거주 이전의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거주지를 정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도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영역이죠. 헌법에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북한에도 포함이 되나요? 북한 가도 되나요? 요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대립을 하긴 하거든요. 북한에 가서 자리를 잡는 것도 거주 이전의 자유의 영역이긴 하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니까. 하지만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이 될 수 있죠. 그렇게 제한이 될 뿐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 아싸리 북한 지역에선 보장이 안 된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들은 논리의 구성, 실질적인 흐름만 다를 뿐이지 못 간다. 북한에 이상 못 간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실제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건 사견인데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얘기하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얘기를 하니까요. 보장은 되지만 실제로 향유할 수 없는 상태에 제한되는 상태에 이해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승인 받으셔야 돼요. 통일부 장관 승인 받아서 가야 됩니다. 승인 없이 가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볼까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돼요. 방문 승인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보안법에는요. 반국가 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 북한이죠.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은 대한민국에서 다이렉트로 북한으로 쏘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이고요. 뭐 예컨대 다른 나라, 뭐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뭐 어디죠? 벨기에를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포함입니다. 요거랑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밑에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예,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이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의 탈출에 포함된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독일에 있다가 북한 갔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요때 이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일 때 갔다가 북한을 간 적이 있고 독일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또 북한을 간 적이 있어요. 그 후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상태죠. 그러니까 독일 국적을 가지고 북한에 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를 이 판례에서 둘 다 보여줍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은 국외. 외국으로 가야죠. 외국에 가서 뭐 좀 살고 삶의 터전 거주지를 설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 뭐 해외 이주법을 통해서 또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많이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 이주는 신고 사항이다. 나라의 허가를 받아서 가는 건 아니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 가려면 출국해야죠.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외국에 있다가 한국이 그리워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죠. 입국의 자유도 포함이 된다. 다음은 국적 변경의 자유. 아니 외국 가서 조금 살았는데 좀 오래 살았는데 귀화 요건도 채워줬고 난 그 나라가 너무 좋아요. 난 대한민국에 안 살래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네네 헬조선에 이제 안 살겠어 라고 이제 외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이 된다. 요거에 대한 사상적 기초는 그 강의 안에 나와 있을 겁니다. 헌법 제10조 그리고 뭐 사회계약 이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에 태어나는 거는 개인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게.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 공동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존엄의 영역 중 하나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적 변경의 자유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뭐 사회계약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특정 공동체에 들어가는 이제 사회계약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이제 국가죠. 국가가 내가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규범 질서와 맞지 않아요. 통치권의 행사가. 그러면 다른 나라 가겠다 하는 것도 보호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학술적인 얘기였고요. 뭐 시험에는 절대 안 낼 거고요. 헌법재판소도 이 국적 변경의 자유가 거주 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적 변경의 자유가 국적 포기의 자유와도 같잖아요. 내용상.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무국적자가 될 자유까지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은 제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니까 우리 무적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출국 금지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근거법은 형사소송법, 소방법, 마약관리법, 뭐 감염병 예방법 많겠죠. 여권법도 있겠고요.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판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 이 전주시장 후보 관련 문제였어요. 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에서 지자체장 후보로 나가려면 90일 동안은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후보자로 나오려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 청구인은 전주가 고향이긴 해요. 네, 고향 사람이긴 한데 지금 전주에는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선거에 나가고 싶은데 네, 지금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9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해갖고 후보로 못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선거를 못 나가니까 공무담인권도 침해한다. 그리고 90일 요건을 갖춘 자와 안 갖춘 자를 차별한다. 이거 평등권도 침해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당신이 취임하고 싶어하는 공직을 그 직업을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까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랑 네, 관계가 크게 없다. 제한되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예컨대 내가 익산 사는데 전주시장 나가려면 전주 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그럴 수 있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제한 규정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직업이나 공직 관련된 영역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에서 논해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판례로 넘어갈게요.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관련 시민분향소 서울광장 경찰버스 차벽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볼까요? 1번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시청 옆에 덕수궁이 있어요. 덕수궁의 앞에 분향소가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길 찾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시위나 음, 미신고 시위나 불법 폭력 집회가 열릴까봐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하는 건 좋아요. 근데 좀 과하게 대처를 합니다. 덕수궁 옆에 있는 서울광장 있잖아요. 시청 앞에 그 광장을 버스로 쭉 둘러요. 그래서 못 지나다니게 해버립니다. 사실관계 3번을 보면 아니 뭐 추모하러 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그냥 출퇴근하거나 놀러 온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서울광장 지나가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합니다. 가로질러서. 이런 경찰의 행위, 통행 제지 행위에 대해서 청구인들은 이어 거주 이전의 자유, 공물 이용권, 서울광장이 공공물이니까 공공물 이용권 그리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얘기하면서 헌법소원을 걸어요. 아, 오늘 말을 조금 많이 전해요. 미안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아까 거주 이전의 자유 처음에 의의 살펴볼 때 일시적인 이동을 위한 장소 선택 변경까지는 보호한 영역이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같은 논리로 지금 이렇게 경찰 버스로 당신의 이동을 막은 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그 일시적인 이동을 보호하는 기본권이 아니니까 너 요거 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받아들여 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방된 공간, 서울광장을 통행할 수 있지. 그리고 광장에서 뭔가 같이 얘기를 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지. 그런 거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내용이다. 그럼 요걸 가지고 심사를 해주겠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 여부를 가지고 심사를 해줍니다. 결론은 침해. 맞다, 청구인들. 경찰이 너무 과하게 했다. 사람 많은 거 오케이. 경찰 걱정할 수 있는 것도 오케이. 그런데 저 서울광장을 다 틀어막을 이유가 있냐?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통제를 할 필요가 있냐? 필요한 최소한 조치를 넘었다. 따라서 이렇게 통행 제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헌법소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청구인들이 되게 다양한 기본권을 가지고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 중에서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지를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이 사건처럼 청구인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거주 이전의 자유는 해당 없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심사하고 이거 침해임 이렇게 결론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본권을 판단해 줬는지 어떤 기본권은 침해고 어떤 기본권은 침해가 아닌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요 출국 금지랑 관련된 대표적인 거주 이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겠죠? 출국 금지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헌가여서 법원이 올린 위헌문율 심판인데 이 재청 신청에는요, 뭐 관세법 위반이에요. 관세법 위반으로 형을 받았고요, 추징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추징금 안 냈습니다. 버팅겼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출국금지 처분을 법무부에서 합니다. 요 재청 신청인이 이렇게 출국금지 처분을 한 거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해요. 아이 추징금 안 냈다고 이게 출국금지까지 때려버리는 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법원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 위헌 재청 신청을 받은 법원도 일리 있다. 추징금 미납만으로 이렇게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의 과한 제한이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헌법재판소 한번 판단해 주세요. 라고 위헌법률 심판을 올립니다. 자, 헌법재판소는요, 괜찮다. 추징금 미납한 자를 출국금지 처분한 것 괜찮다. 자, 뭐 내용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필요하겠죠. 조세 포탈, 추징금 해갖고 돈 안 내고 해외로 도망가는 거 막을 필요 있다. 목적의 정당성 인정. 방법이나 피해 최소성은요. 단지 추징금만 안 냈다는 이유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액수의 추징금 미납 외에 플러스 알파로 해외 도피 우려까지 있는 경우에 출국금지 처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냐. 그래도 이렇게 제한하는 걸 최소한의 장치, 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던데 결론적으로 공사액을 비교해 볼 때 이런 국가 형벌권의 실현이 국가이익이 더 크더라. 그래서 침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침해가 아니 X가 아니라 헌법 위반 X죠, 여러분들. 여기 위헌법률 심판이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이니까요. 요거 이렇게 지울게요. 위반 X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판례입니다. 오른쪽 판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황장엽 사건. 김덕홍 미국 출국 여권 발급 거부 사건. 말 그대로 탈북한 북한 고위 인사, 고위 공무원이었던 그 탈북민에 대해서 여권 발급을 거부해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사실 이 황장엽이라는 분이 그 여러분들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있잖아요.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했던 그 나름 그 노동당의 거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김덕홍 씨가 지금 요 사건의 원건데요. 이렇게 같이 망명을 왔어요. 여튼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이제 온 김덕홍 씨가 미국에 초청을 받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라는 곳에 초청을 받아갖고 나 여기 갈라니까 여권 발급 좀 해주세요 하고 이 외교부에 신청을 해요. 외교부는 뭐 얘기도 안 해줍니다. 뭐 해줄지 안 해줄지도 얘기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또 걸겠죠. 아 이거 해줘야지 뭐 내가 갈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법원은 처음에 그래 외교부 여권 안 만들어준 건 부작위는 위법이야 라고 해서 이 김덕홍 씨가 이겨요. 그런데도 외교부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 출신 인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 여권 발급을 해줘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이런 뭐라 그럴까 국가정보원이랑 같이 협의를 하겠죠. 근데 요 판례의 세부 내용을 보면 살짝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합니다. 국가정보원이. 근데 그걸 바탕으로 외교부가 이 부작위 소송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발급을 안 받아줍니다. 요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예, 위법하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 이런 결론 냅니다. 자, 다음은 이 복수국적자 판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남자분들 군대 가야죠. 이 복수국적자가 군대 가는 거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왼쪽 판례부터 보겠습니다. 이 청구인은요, 아빠는 미국인, 엄마는 한국인,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미국에서.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죠. 엄마나 아빠가 대한민국 사람이면 자식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태어난 친구는 엄마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도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빠도 미국인이니까 미국 국적도 갖고 있는 복수 국적자예요. 이 친구는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황인종 건물이 외국인이 미국인인 거예요. 그냥 한국 문화도 모르고 그냥 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살고 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러다 성장을 하고 문제가 있죠.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거랑 관련됐던 문제가 법 조항이 여기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과 관련된 문제인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내에 못하면은 국적 이탈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당시 국적법은.
근데 이 친구는 사실 한국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출생신고도 안 돼 있고 근데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으니까 오 마이 갓 이러고 그냥 이제 슬슬 준비를 한 거죠. 급하게 딱 보니까 대한민국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근데 출생신고도 하고 뭐 하고 하려 보면 이 3개월이 지나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냐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병역 의무 해소도 못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받아들여 줍니다. 예스, 침해야. 이 법률 조항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런 복수국적자들이 이런 병역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괜찮고 수단도 괜찮아. 둘 중 하나 빨리 선택하라고 기간 제시하는 건 괜찮지. 그런데 지금 이 친구 같이 사실상 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만 있는 이런 친구들한테까지 한테까지가 아니고 이런 친구들이 하기가 어려운데 이 3개월 내에 못하면 아예 국적 이탈을 못하게 틀어막는 건 문제가 있다. 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친구처럼 뭐 한국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어떤 예외적인 수단을 마련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니?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거 아니냐? 요거는 피해 취소성에 위반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침해라는 결론을 이끌어 줍니다. 자, 다음 오른쪽은요. 대한민국 국적 이탈과 관련해서 문제됐던 사건입니다. 이 친구도 아빠가 미국인, 엄마가 한국인이에요. 복수국적자죠. 우리나라 국적법은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겠죠. 그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한테 그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한국 국적을 이탈을 하려고 미국에다가 고모네 주소를 두고 이제 국적 이탈을 신고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받아주려고 보니까 이 친구가 사실상 그냥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왼쪽 판례의 친구랑은 달리 예, 한국 문화, 한국 시스템 그런 거를 잘 알고 생활 근거가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소가 외국에 있다고 신고한 거죠. 안 받아주죠, 당연히.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법무부에서. 이걸 가지고 이 친구가 처분 취소 소송도 걸고요. 법원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신청도 하는데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파 유형이에요. 뭐 청구인의 주장을 조금 요약을 하면 그런 거겠죠. 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수범자인 내가 이거에 대해서 예측도 할 수가 없고 이 법무부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한 거 플러스 그 주소지가 실제 오래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명확성 원칙 위반을 주장을 했고요. 추가로 이 조항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 국적 이탈을 허용하니까 이렇게 미성년자 같은 사람들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네.
국적 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야 괜찮다. 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이란 말이 어렵나? 다른 나라의 생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전혀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이 괜찮냐? 예, 괜찮다. 이 목적 왜? 또 병역 면탈이에요. 병역 면탈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 그리고 너 보니까 국내의 생활 근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면서 살아왔네. 그런 사람이 너 미국 국적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응, 주소지만 옮겨갖고 튀려고 그런 거 막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괜찮다.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는 결론을 내줍니다.